첫 번째 이야기. 산에서 들은 목소리. 올해 여름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마마나시현 근교에 있는 작은 산을 등반했다. 해발 700m 정도의 낮은 산이었고 원래는 등산보다는 그 근처 온천이 목적이었다. 산 입구 근처에는 작은 무속신앙의 흔적 같은 것이 있었다. 돌무더기 위에 누군가 재물을 올린 듯한 작은 글과 검게 탄 나뭇가지, 희미한 색이 번진 종이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이거 뭔가 신사인가? 시골에는 아직도 이런 거 있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당시엔 그게 뭔지도 몰라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다. 등산은 평이했고 한참을 올라가다 우리는 갈림길에서 잠시 쉬었다. 그리고 그때 에이치로 이쪽이야. 빨리 와. 분명히 친구 유스케의 목소리였다. 나는 오른쪽 오솔길로 자연스럽게 발을 옮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스케는 바로 내 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방금 너 나 불렀잖아. 아닌데. 우리는 멈춰서 서로를 바라봤다. 농담일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등줄기가 서늘했다. 왠지 그 순간부터 산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던 것 같다. 그때부터 주변 풍경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바람이 불지 않았고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마치 녹음된 소리 같았다. 우리 셋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산의 정적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지만 친구들도 똑같이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무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유스케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 목소리였다. 에이치로. 여기야. 괜찮아. 엄마야.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갔지만 유스케가 팔을 붙잡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방금 들리지 않았어? 아무 소리도 안 났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내 원룸 현관문 옆에 붙어있던 신문 스티커가 어느 날 반대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누가 장난친 줄 알았지만 옮긴 적도 없고 떼기도 어려운 위치였다. 책상 위 달력은 분명히 8월 10일인데 핸드폰은 8월 9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달력 쪽이 8월 11일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밤이면 꿈속에서 다시 산에 올라가 있었다. 늘 같은 갈림길,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에이치로, 여기야. 너도 알잖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정교해졌다. 억양도, 말투도, 감정도 진짜 같았다. 심지어 어떤 날은 친구 중 한 명이 손을 흔들며 내 앞에 서 있었다. 눈동자만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엔 분명히 없었던 작은 가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산 입구에서 봤던 바로 그 나무였다. 어느 날은 전혀 기억에 없는 사진 한 장이 책 사이에 꽂혀 있었다. 산 정상 근처에서 찍은 듯한 풍경인데 사진 한 구석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나를 향해 손을 들고 있었다. 현관 앞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이 한 짝 놓여 있던 날도 있었다. 나와 사이즈도 맞지 않고 친구 것도 아니었다. 이상한 건 그 신발이 다음 날 없어졌다는 거였다. 나는 결국 산 근처 신사에 들렀다. 오래된 다다미 방 안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향을 피우고 있었다. 내가 어떤 산에 갔는지, 무슨 길로 들어갔는지 말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긴 옛날부터 부르면 따라가는 곳이에요. 듣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게 누구였던 거죠? 노인은 침묵하다가 향 연기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가끔은 산이 사람을 원해요. 목소리는 그 입구일 뿐이에요. 한 번 대답하면 당신은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더 묻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어두운 방 안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분명히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 내 방 안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그 존재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숨을 죽인 채 기다리자 귀 가까이서 아주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었지. 넌 들었잖아. 넌 대답했어. 그 목소리는 분명 산에서 처음 들었던 그 속삭임과 똑같았다. 이후로 나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되었다. 불을 켜면 아무도 없었고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불을 끄면 어김없이 아주 천천히 그 존재는 다시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자려고 누우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아주 가까운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로. 며칠 전엔 내 방 창문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바깥은 4층이다. 달력에는 없는 날짜가 하루 추가되어 있었고 방 안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그 존재가 지금도 이 공간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듯한, 억누르는 듯한 무게가 느껴졌다. 어느 날은 거울 속 내 표정이 현실의 내 얼굴과 어딘가 다르게 보였다. 눈동자의 방향, 미세한 입꼬리의 움직임. 그건 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 잠결에 벽 너머에서 들리는 숨소리를 들었다. 천천히 방 안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H로.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잠들기 전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러주던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양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어색했고 너무 친숙해서 낯설었다. 잠시 후 그 목소리는 다시 속삭였다. H로. 거기 있었잖아.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아직도 날 몰라보겠니? 나는 얼어붙은 채 눈도 감지 못했다. 눈을 감는 순간 뭔가가 더 가까이 다가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이번엔 유스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진짜 왜 그래? 우리 같이 있었잖아. 그날 기억 안 나? 익숙한 말투였다. 정말 유스케가 평소에 하던 말.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 똑같은 문장을 누군가가 다시 한번 반복했다. 억양이 아주 약간 어긋난 채로. 그날 기억 안 나? 그날 기억 안 나? 그날. 벽 너머에서 메아리처럼 이어지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방 안이 마치 동굴처럼 울렸다. 그 목소리는 나를 포위하고 있었다. 아주 조용히, 귓가에서,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동시에. 나는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 그쪽으로 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서.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아주 선명한 꿈이었다. 방 안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 벽지 사이로 나무 껍질 같은 것이 스며들고 있었다. 천장이 낮아졌고 바닥은 습하게 젖어 있었다. 문틈으로 무엇인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리고 그건 처음 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다시 냈다. 이번엔 엄마도 유스케도 아니었다. 완전히 낯선 존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한꺼풀씩 뒤집으며 아주 정교하게 모방하고 있었다. 너는 나를 봤고 들었고 대답도 했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그때뿐이었어. 지금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꿈에서 깼을 때 입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숨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내 방 책상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의 배경이 바뀌어 있었다. 원래는 도심의 거리가 찍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안개 낀 산길이 서 있었다. 나는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공간이, 내 삶이 완전히 내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관 속에서 들린 소리. 이건 내가 20살 때 겪은 이야기다. 딱히 믿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당시 나는 막 대학에 들어간
1학년이었다.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원룸에 살고 있었고 그날은 큰아버지 장례식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4시간 넘는 버스를 타고 내려갔다. 큰아버지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밤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발인은 다음 날 오전으로 잡혀 있었다. 장례식장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소규모 장례식장이었다. 친척들은 오랜만에 모였지만 이상하게 분위기가 무거웠다. 큰아버지와 가까웠던 작은 고모가 식장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말했다. 이번 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뭐가요?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꾸만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말했었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상하면서도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선 아주 흔한 대화처럼 들렸다. 밤 11시쯤 다들 돌아가고 남은 가족끼리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을 때였다.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탁. 무언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들렸다. 처음엔 누가 장례식장 문을 두드린 줄 알았다. 하지만 곧 누군가 말없이 손가락으로 관 쪽을 가리켰다. 그쪽에서 들렸어. 누구도 그 말을 크게 되풀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소리가 관 안에서 난 거라는 걸. 한참 뒤 큰아버지의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관을 다시 열진 말아요. 왜요? 관은 한 번 닫으면 절대 다시 열면 안 된다고 하잖아. 안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절대 누가 그런 걸 믿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내 귀에만 탁탁 작고 일정한 간격의 소리가 밤새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한 건 다음 날 비가 조금씩 내렸다. 비닐 우비를 입고 장례차를 따라갔다. 관은 닫힌 채로 움직였고 누구도 다시 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큰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의 인상이 이상하게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입꼬리는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고 손은 작게 굽혀진 채였다. 정말 편안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 뭔가를 붙잡으려던 자세였던 걸까? 나는 모르겠다. 그로부터 몇 년, 나는 지방 출장 중 우연히 그 장례식장 근처를 지나게 됐다. 묘하게 끌리는 기분에 나는 잠시 그 건물에 들렀다. 조용하고 낡은 실내, 변하지 않은 구조, 복도 끝 테이블엔 그날의 방명록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나는 장난처럼 책장을 넘기다가 그 페이지를 발견했다. 방명록, 호시노, 무리, 아카시, 아카시. 내 이름이 2번 적혀 있었다. 분명 나는 한 번만 사인했었다. 글씨체도 달랐다. 2번째 줄은 조금 더 삐뚤고 진하게 눌린 글씨. 나는 방명록을 덮고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다시 들렸다. 탁. 이후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게 뭔지는 모른다. 정말 관 속에서 소리가 난 건지도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지도. 다만 그 이후로 나는 매년 그날이면 귀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 탁, 탁, 탁. 그때 누군가는 안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도. 3번째 이야기. 기분 나쁜 무당집.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작년 여름에 겪었던 한 친구의 일을 내가 직접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준이치가 갑자기 내 하숙집 앞으로 찾아왔다. 얼굴은 헬쑥했고 가방 하나 메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겨 있었다. 어디서 자꾸 소리가 들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아무도 없어. 나는 처음엔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가 아는 이상한 사람한테 가보자고 했어. 시즈오카에 있는 무당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도쿄에서 전철을 타고 몇 시간, 버스로 한참을 더 들어간 시즈오카현의 시골 마을. 도로 하나, 논 하나, 전봇대 세 개가 전부인 풍경. 그 끝자락에 마무 판자 지붕에 오래된 종이문이 달린 작은 집이 있었다. 마당 한켠엔 마른 향나무 껍질과 타다 남은 재. 그 옆엔 붉은 천이 감긴 대나무 막대기들이 꽂혀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생코의 매캐한 냄새와 습기 찬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눈이 흐릿한 노인의 시선이 우리를 꿰뚫었다. 넌 아니고 쟤는 데리고 왔구나. 그 노인은 무당이었다. 다다미방 한복판. 작은 제단 앞 주니치는 무릎 꿇고 앉았다. 무당은 말없이 방울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귀가 아니라 가슴 속 어딘가를 쿡쿡 찌르는 듯한 떨림이었다. 이건 내가 부른 거다. 그 방 안에서 혼자 이름을 불렀지.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나서 그냥 누구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게 대답한 거다. 부르면 온다. 그리고 절대 혼자 안 가. 그날 이후 주니치는 말이 더 줄었다. 무표정했고 자다가 중얼거리는 말도 점점 이상해졌다.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나 숫자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듯 중얼거렸고 또 어떤 날은 방 안 구석을 가리키며 거기 아직 있어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 방 안에 우리 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게 나한테 집까지 따라왔어. 나는 주니치 방에 놀러 갔다가 이상한 걸 느꼈다. 탁자 위 달력이 하루 빠르게 넘어가 있었다. 오늘 18일 아니야? 그런가? 벽시계는 멈춘 상태였고 그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 주 그의 가족 사진을 봤다. 액자 속 어머니 얼굴이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정색하고 있었다. 이 사진 원래 이런 분위기였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 집 다녀온 다음 날부터 우리 집 신발장이 하나 줄었어. 그리고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엄마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리고 말이야, 식탁 아래에 있던 의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더 생겼어. 우리 가족은 3명인데 4개째 의자였어. 원래 오른쪽 벽에도 하나 있었어. 지금은 왼쪽밖에 없어. 아무도 기억 못해. 며칠 뒤 나는 다시 그의 방을 방문했다. 이상하게 방 안이 너무 조용했고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방 안 한가운데는 누군가 앉아 있었던 듯 쿠션이 쿡 꺼져 있었다. 그런데 주니치는 외출 중이었다. 그날 밤 나도 이상한 경험을 했다. 창밖에서 누가 이름을 부르듯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한 건 나는 그날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내 하숙집 달력을 봤다. 7월 31일. 그런데 다음 페이지는 8월 2일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8월 1일이 없었다. 인쇄가 잘못됐겠지. 라고 넘기려 했지만 종이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 방 책상 위에 놓인 탁상 달력. 예전엔 귀여운 고양이 일러스트가 그려진 디자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사진이 검은 배경에 아무 무늬도 없는 회색 종이로 바뀌어 있었다. 누가 장난쳤나 싶어 확인해봤지만 그 달력은 분명 내가 원래 쓰던 것이었다. 단지 바뀌어 있었다는 감각만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주니치에게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그의 SNS는 사라졌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떴다. 학교에 물어봤지만 그 이름으로 등록된 학생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심지어 우리 반 단체 사진에서도 그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하게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일부 친구들은 그런 애가 우리 반에 있었냐며 고개를 갸웃거렸. 나는 혹시 몰라 그 무당집 근처로 다시 가봤다. 산 중턱, 풀에 덮인 그 집은 존재한 적 없다는 듯 흔적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 전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멈췄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 뒤에 누군가 앉아 있는 듯한 희미한 형체가 있었다. 그런데 좌석은 분명 비어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특히 어두운 복도나 인기척 없는 방 안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방에도 생코향 같은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배어 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 집에 다녀온 사람이 정말 나였는지, 준이치였는지.